네, 3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학습계획서라는 걸 꼭 작성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습계획서의 그 틀은 필요하시면 제가 패스원에다가 제작해서 올려드릴게요. 네, PDF 파일로 해서 한 반년에서 1년 정도 쓸 수 있는 학습계획서를 올려드릴 테니까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하는 거냐면 맨 위에 칸이 하나가 있어요. 거기 날짜 그리고 날씨 꼭 적어야 됩니다. 네, 일기장입니다. 그 다음 중간에는 1시간 단위로 다 끊어줘야 돼요. 1시간 단위로 다 끊어지고, 그리고 여기다가 1시간마다 여러분들은 무조건 50분 공부하고 10분 쉬고 50분 공부하고 10분 쉬고의 패턴을 잡으셔야 됩니다. 수업시간 외적으로는. 절대 공부 잘 된다고 2시간 공부하시면 죽습니다. 이건 아니에요. 무조건 50분 10분 50분 10분으로 끊으면서, 이게 몸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50분 동안 내가 했던 걸 기록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50분 동안 어떤 과목을 공부를 했고, 여기서 내가 보다가 어느 부분 정확한 구체적인 테마를 적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내가 어려웠던 부분, 잘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을 반드시 적어 놓으세요. 그거를 간단하게라도 메모를 다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밤까지 정리를 하시고 10시가 딱 되는 순간 10시 30분에 여러분들은 자리를 뜰 거 아니야. 그럼 10시가 딱 되는 순간 이 학습계획서 마무리를 지으셔야 돼요. 오늘 하루에 대한 평가를 밑에다 쓰시라고요. 그러면 하루가 내가 부족했던 부분들이 기억이 날 거야. 그거를 그대로 다 적으세요. 적으시고 나서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뭘 하냐면 어저께 밑에 적었던 걸 보시고, 이 고민과 함께 자면서 내가 내일 뭘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이 들었을 거야. 그거를 포함해서 위에다 다시 적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내가 오늘 할 공부의 계획을 다시 짭니다. 다시 짜고, 여기다가 말씀드린 대로 어디가 어려웠고 어떻게 해결됐는지, 뭐가 어려웠고 어떻게 해결됐는지를 반드시 적으세요. 이걸 왜 적는 거냐면,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분명히 내가 2주 전에 고민하고 해결이 된 부분인데, 이해가 된 부분인데 2주 뒤에 한 달 뒤에 보면 그게 기억이 안 나요. 그게 기억이 안 나서 또 책을 찾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만큼 정확한 해결이 안 됩니다. 그걸 다 적어 놓으셔야 돼요. 근데 사람이 한 일주일 전에 10일 전에 내가 그런 고민을 했었다는 건 기억이 나요. 거기를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물건은 마지막엔 어디다 쓰는 것이냐면, 합격을 하시고 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딱 위에다가 이렇게 두꺼운 판으로 딱 해갖고 제본을 딱 뜨세요. 그리고 위에다가 제목을 딱 쓰십니다. 가보 딱 쓰시는 거야.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결혼을 하신다면 자식들이 여러분들을 따르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효자로 큽니다. 효녀로 클 수밖에 없어요. 왜? 여러분들이 내가 말이야 옛날에 해도 아무도 안 믿어요. 그죠? 왜? 부모는 거짓말을 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그거 증거를 보여줘야 되고요. 재판이랑 똑같아요. 인생도 반드시 상대방에 확신을 줄 수 있을 정도의 입증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입증 자료가 될 겁니다. 난 이렇게 살았다. 이걸 보여줘야 돼요. 그냥 지나간 시간으로 남기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추억이 아닙니다. 모든 시간은 결국 내 인생을 구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내일 하루 살고 있는 모습을 모두 적으시기 바랍니다. 공부 내용만. 그걸 적다 보면은 50분 공부하고 적고 50분 공부하고 적고 하다 보니까 이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를 몰라. 저희 같은 사람들은 하루가 눈 뜨면 그냥 눈 감아요. 끝나거든. 왜냐하면 눈 뜨고 1시간 단위로 계속 떠들다가 아우 힘들어 하면 밤이야. 끝났군. 왜? 시간 단위로 계속 끊어지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몰라요. 똑같이 사셔야 됩니다. 하루가 피곤하다, 졸립다, 하품이 나온다라는 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화장실 가는 것 자체가 아까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해놓고 그걸 적다 보면 여러분들이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3달인데 5달인데 지금 나는 이 정도 가고 있고 내 속도가 느껴지거든. 내 속도가 이 정도면 나는 오래 되고 안 되고, 그럼 이제는 어떻게 가야 될지 방향이 보여요. 우선은 유의미한 깊이까지 먼저 파세요. 알겠어요? 지금부터 막 계획 세우는 게 아니라 우선은 팔 때까지 파보는 거고,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1m 이론입니다. 1m 이론.
이건 뭐냐면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금이 난다라고 해서 내가 이 산을 샀어요. 그리고 포크레인으로 무지하게 팠거든. 팠는데 아무것도 안 나와. 똥산이야. 그래서 에라이 씨. 그래서 헐값에 넘겼어요. 그럼 그 다음 산 사람은 어떻게 돼요? 가서 그냥 삽 꽂으면 지금부터 금입니다. 마지막 1m예요. 보통 많은 사람들은 마지막 1m를 견디지 못해서 거기서 쓰러지는 거예요. 예, 시험 직전 일주일이 제일 중요한 거고요. 마지막 1m에 의해서 나의 성패가 결정이 나는 겁니다. 그 순간에 내가 얼마나 강력하게 팔 수 있는지, 얼마나 빠른 속도로 뛸 수 있는지는 지금 내가 체력을 어떻게 키우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그때를 위해서 준비하는 거야. 그죠? 예, 공부라는 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씩 제껴가는 거라고요. 제껴가는 거라고. 문제풀이 중심으로 공부하시라고 했어요. 왜냐? 모르면 어때? 왜 그런지 모르면 어때? 이제 이런 식의 문제는 난 어쨌든 이유는 모르겠지만 답을 찾을 수 있으면 더 이상 알려고 하지 마세요. 답만 찾을 수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버리시기 바랍니다. 다 버리세요. 다 버리고 마지막에 남은 것만 들고 가시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때를 준비해가는 과정인 겁니다.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거지. 예, 지금 1년 동안 하는 것은 공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건 작업이에요. 작업. 그날을 준비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 작업을 성실하게 하지 않으면 마지막 날 내 손에 주어지는 게 없는 겁니다. 시험장 가면서 책 들고 가는 바보는 그거는 이미 떨어진 거야. 그렇죠? 책을 왜 들고 갑니까? 내가 아직까지 완벽하게 이해를 하지 못했거나 기억을 하지 못하는 문제 과목별로 해봐야 3장 안으로 막아야 됩니다. OX 3장 안으로 막 가서 이만 쓱 보고 끝! 이렇게 가져야 되는 거야. 그 준비를 지금부터 하고 있는 작업이라는 거지. 이 작업은 철저히 계획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학습 계획서를 쓰시라는 겁니다. 그건 필요하시면 제가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뭐 늦어도 주말까지는 제가 올려놓을 테니까 패스온 사이트 가면 제가 막 공지자료 이런 거 올릴 수 있는 그 게시판이 있더라고요. 거기다 제가 학습 계획서 이렇게 올려드릴 테니까 내려받으셔가지고 출력하셔가지고 제본 뜨시고 스프링으로 제본 뜨시고 계속 작성을 하세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객관적 제소 기간입니다. 알지 못했기 때문에 주관적인 게 아니라 객관적이 되는 것이고 이 부분은 이미 설명을 드린 부분이에요. 그죠? 1년 안에 제기를 해야 되는데 더 중요한 문제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이 되고 있다는 부분이라고 했고 이 정당한 사유는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됨으로써 해소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다면 계속 인정이 되는 것이다. 있은 날은 효력이 발생하는 날. 효력이 발생하는 날은 간단합니다. 처분 상대방한테 송달된 그날이 바로 효력이 발생하는 날이 되는 것이죠.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는 부작위 위법 확인송에도 제소기간이 적용될 수 있다는 부분 하나밖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아무 차이가 없어요. 제소기간도 소송요건입니다. 소송요건이면 법원이 직권으로 심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는 소송 당사자로서 원고 피고의 주장도 입증도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법원이 다 알아서 판단을 내린다라고 했고 행정심판 전치주의에서는 사실심 변론 종결시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내리기로 했지만 여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행정심판 전치주의는 시간을 더 주면 지금 거쳐오지 못한 행정심판을 뒤늦게라도 거쳐올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제소기간이 도가 됐는가 그렇지 않는가에 대한 문제는 제소 시점 이후에 시간을 더 준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결국 제소 시점을 그대로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된다라고 일반적으로 보게 됩니다. 소송을 바꾼다고 합니다. 소의 변경이라고 했죠. 소의 변경은 구소 취하와 신소 제기가 결합된 행위를 우리가 소의 변경이라고 했는데요. 뒤에서 다시 배우게 되겠지만은 소의 변경은 행정소송에서의 소의 변경은 우선 크게 이렇게 나눠집니다. 행정소송에서의 소의 변경입니다. 소의 변경은 행정소송법에는 소 변경에 대한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21조와 22조에 별도 규정이 있거든. 그러면 이 21조와 22조에 있는 행정소송법상의 소변경 규정이 민사소송에도 당연히 소변경이 있겠죠. 거기엔 262조에 있습니다. 262조의 민사소송법의 소변경 규정을 배척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우리 행정소송에서만 특별히 인정되는 절차 때문에 별도 언급이 된 부분이 좀 있는 거고, 이걸로 해결이 안 되는 것은 민사소송법 준용은 당연히 가능한 겁니다. 그렇다면은 행정소송에서의 소외 변경은 행정소송법상의 소외 변경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 여기서 해결이 안 되면 민사소송법상의 소외 변경으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행정소송법상 소외 변경은 21조, 22조가 있다고 했는데 21조는 소외 종류 자체를 아예 바꿔버리는 거예요. 소외 종류를 바꿉니다. 나중에 문제를 풀다 보면은 상당히 복잡한 상황이 왔다리 갔다리 하게 되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상황은 뭐냐면, 내가 무효확인송을 제기했거든요. 무효확인송을 제기했는데 무효확인송을 제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1단계에서 뭘 판단해? 처분이 위법인지를 판단해. 그리고 2단계에서 뭘 판단해요? 위법성의 정도가 무효 사유인지를 판단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 그래서 이렇게 항상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처분이 있으면요, 그 하자는 중간을 딱 나누지? 그러면 위쪽이 바로 위법한 경우가 되는 것이고 아래쪽이 적법한 경우가 되는 겁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행해진 거라고 하더라도 이 안에는 정당한 방법과 부당한 방법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적법, 정당, 적법, 부당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정당과 부당은 이거는 합법성의 통제 문제가 아니라 합목적성의 통제 문제가 되는 건데, 위법은 아니지만은 이 목적 달성을 위해서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을 수 있다면 그것은 부당한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한테 정당과 부당을 나눠서 판단하라는 질문은 나오지 않아요. 왜? 정당 판단의 기준은 없어요. 기준은 없기 때문에 이건 오직 행정심판위원회 위원들이 알아서 판단하는 문제여서 정당과 부당이라는 이렇게 나눠진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충분합니다. 그러면 이 적법한 경우의 위에는 부당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적법 정당의 영역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건 완벽한 방법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다시 위로 올라가면 위법한 경우에는 중대 명백해서 당연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고 중대 명백하지 못해서 단순한 위법, 경미한 위법으로서 취소 사유에 불과한 경우가 있습니다. 취소 소송을 제기를 하게 되면요, 처분이 위법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까지만 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서 위법까지만, 여기까지만 이렇게 도달을 하지 않습니까? 여기까지만 도달을 하면 최소 취소 사유고, 그리고 무효 사유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60점이고 이게 80점이라고 한다면 60점만 맞으면 패스하는 겁니다. 60점만 맞으면 패스하는 거야. 취소 판결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소송을 하다 보니까 그게 무효 사유라는 걸 내가 성공적으로 입증까지 해내고 말았어.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 그쵸? 내 뜻과 관계없이 내가 수석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떨어진 겁니까? 아니죠. 합격한 거 맞는 거죠. 무효 사유까지 가더라도 위법인 건 분명한 거 아닙니까? 그쵸? 최소 취소 사유고 무효 사유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이건 초과 달성한 상황이기 때문에 취소 소송에서는 뭐만 보면 되는 거야? 처분이 위법인지만 보면 끝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런데 무효 확인 소송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라 처분이 위법인지 1단계 심사하고 위법이라고 인정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는 무효 사유인지 2단계 여기까지 판단을 내리게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1단계에서는 처분의 위법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다음 2단계에서는 처분의 위법 정도에 대한 판단을 내리게 된다. 위법 정도에 대한 판단을 내리게 된다. 여기가 60점이고 여기가 80점이고 라고 한번 생각을 여러분들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내가 처음엔 호기 있게 무효 확인송을 제기한 겁니다. A 처분은 무효 아닙니까? 이러면서 소송을 제기한 거야. 근데 소송을 하다 보니까 무효라는 것까지 내가 입증하기에는 좀 역량 부족이네요. 하지만 위법성까지는 내가 성공적으로 입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땐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A 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송을 A 처분에 대한 취소로 좀 바꿔주실래요? 라고 요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이런 게 바로 소외 변경입니다. 소외 종류 자체를 아예 바꿔버리는 겁니다. 소외 종류 자체를 아예 바꿔버리는 거야. 이게 21조에 있는 거고, 그 다음 우리가 행정심판 전치주의에서 배운 대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소송 도중에 처분이 바뀐 거지, A 처분이 B 처분으로 바뀐 거야. 내가 맨 처음에 A 처분에 대한 취소를 제기를 했는데 소송 도중에 전후마가 B 처분으로 바꿨어.
그러면 A 처분은 이미 효력이 소멸했고 B 처분이 새로 발령된 거 아닙니까? 그럼 A 처분은 소멸됐기 때문에 이미 목적 달성, 처분 효력의 소멸입니다. 그럼 이건 각하돼 버리겠죠. 그렇죠? 그럼 나는 B 처분에 대한 취소를 다시 제기해야 되는 거죠. 예, 그럴 거 없이 결국은 하나의 사건이니까 이 소송 절차에서 B 처분에 대한 다툼까지 분쟁까지 한 번에 해결합시다. 이렇게 해서 소송을 B 처분 취소로 바꿔달라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예, 이게 바로 21조고 이게 22조입니다. 그리고 이게 구소가 취소송인 것이고요. 구소가 뭐일 수도 있어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무효확인 소송이 취소로 바뀌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잖아. 이렇게 무효확인 소송이나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무효확인 소송이나 부작위 위법 확인, 취소 외의 항고 소송이 구소일 때 그게 바로 37조입니다. 그 다음에 당사자 소송이 구소일 때입니다. 당사자 소송을 취소이나 무효확인 소송, 부작위 여파인 소송, 다른 행정소송으로 바꿔야 되는 경우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42조에 있습니다. 얘는 22조에 있고 그 다음에 취소 외의 항고 소송은 38조에 있습니다. 우선 이렇게 기억해 놓으세요. 소변경에 가면 이걸 세부적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구소가 당사자 소송일 때도 있겠죠. 예, 그건 44조입니다. 그래요. 38조, 44조 맞습니다. 이건 일반 준용 규정이죠. 무효확인 소송과 부작위 합의한 소송의 준용 규정이 원래가 38조잖아요. 당사자 소송의 준용 규정이 원래가 44조 아닙니까? 첫날 우리가 행정소송법 46개를 끊어봤었죠. 이게 원래 준용 규정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행정소송끼리의 소변경에 대한 규정만 가지고 있을 뿐이지 행정소송을 민사소송으로 바꾸는 규정은 없습니다.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사이에 있어서의 소변경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내가 취소를 제기했어요. 제기했는데 이제는 알고 계신 대로 가중요건은 일반적으로 있어요. 예, 대체로 있어. 없는 경우도 있어요. 뭐 공인노무사법 이럴 땐 가중요건 규정이 없을 때도 있어. 그럴 땐 자격정지 기간 지나면 그냥 각한 거잖아. 또는 아까 봤던 것처럼 우리 추가요건 있잖아요. 가중요건 규정이 있지만 추가요건까지 해당을 해가지고 장래 위험이 소멸돼 버리면 결국 각하 아닙니까? 결국 각하야. 그럼 끝난 겁니까? 아니죠. 그 영업정지 기간이 이미 지났다는 말은 그 기간 동안에 내가 영업을 못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영업을 못함으로써 발생한 손해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해야 되는데 우리 판례에 따르게 되면 그 손해배상 청구는 민사소송입니다. 민사소송으로 바꿔야 되는데 이 21조와 22조는 행정소송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지 민사소송과의 관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럴 땐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되냐면 민사소송법상 소변경, 청구변경에 대한 규정을 적용시켜서 해결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민사소송과의 소변경 문제가 있어요. 그 다음 또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냐면 이런 경우 있을 수 있겠죠. 부관이라는 게 있다고 했어요. 만약에 이렇게 있어요. 부관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주대행정입니다. 기부채납 조건부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이게 행정행위야. 특허입니다. 특허. 아파트 지을 때 주택개발 그 사업계획 승인 처분을 받게 되는데 특허입니다. 이 허가 처분을 특허 처분을 해줄 때 여기다가 이 아파트로 들어오는 진입로에 대한 기부채납 조건을 걸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여기다가 부관을 붙일 수가 있거든요. 나중에 작용법 가면 자세하게 배우게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말이에요. 어떤 경우에는 저 기부채납 조건이 내가 지금 싫어가지고 소송을 제기하는 거지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자체는 좋아요. 나한테 허가해 준 거니까. 근데 다툴 때 방법이 이렇게 전체에다가 소송을 제기해야만 부관을 제거할 수 있을 때가 있고 그게 아니라 이 부관에 대해서만 이렇게 소송을 제기해야지 저 부관을 제거할 수 있을 때가 있어요. 부관의 종류에 따라서 이 부관부 행정행위 전체에다가 소송을 제기할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부관에 대해서만 일부 취소를 제기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이에요. 그럼 비교를 해보시게 되면 원래는 저 전체에다 취소를 제기해야만 성공하는 상황인데 실수로 일부 취소를 제기했어. 원래는 일부 취소를 제기해야지만 이 부관을 제거할 수 있는 상황인데 내가 실수로 전체 취소를 제기한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죠. 청구 내용의 변경입니다. 청구 내용의 변경은 전부 취소를 구했다가 그 전부 취소를 일부 취소로 바꿔달라고 하는 거예요. 일부 취소를 구했다가 그것을 전부 취소로 바꿔달라고 하는 건데요. 한번 볼까요? 그럼 이건 소의 종류가 바뀌는 경우입니까? 소의 종류가 바뀌는 경우가 아니지요. 그렇죠? 둘 다 취소입니다. 소의 종류 자체는 아무것도 안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처분이 바뀌었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저 부관부 행정위는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소의 종류의 변경 문제도 아니고 처분 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문제도 아닌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포기하냐? 그건 아니죠. 다시 소송 제기하려고 하게 되면 이미 재소기한 도가 돼 있을 텐데. 그치? 그래서 소변경이 필요한데 이걸로 한다는 겁니다. 민사소송법을 근거로 소변경을 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배운 대로 무효확인 소송을 취소송으로 이렇게 바꾼다고 하게 되면 우선 기본적으로 원래는 이 취소송을 별소로 제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 근데 이 소송을 제기한다고 쳤을 때 이게 적법해야지. 저걸로 좀 내가 편하게 가도록 바꿔주세요 라고도 요구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원래 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이게 적법해야 되는 건데 우리 행정소송법 뭘 인정하고 있었어? 소급표를 인정하고 있었지. 소급표를. 이 취소송, 이 신소가 말입니다. 이 시점에서, 즉 내가 뭐하는 시점? 소 변경을 신청하는 지금의 이 시점에서 제소기간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언제를 기준으로 본다? 처음에 제기된 때 제기된 것으로 본다. 구소가 제기된 때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때 제소기간을 준수하고 있었더라면 이 취소를 적법한 것으로 인정을 해주고 소 변경을 허용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 위에 있는 행정소송법에 굳이 별도의 이 민사소송법 262조가 있고 준용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소송법에 저와 같이 별도의 규정을 두는 이유는 기본은 소급표입니다. 제소기간 문제에 있어서의 소급표. 특수하게 소급표를 인정하는 절차가 인정되고 있어요. 이거 말고도 여러분들이 보신 게 뭐가 있어? 행정심판을 다시 거치지 않아도 된다도 봤잖아요. 그렇죠? 이처럼 여기서는 인정되지 않는 것을 얘들이 인정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둔 거란 말이야. 여긴 뭐가 인정돼? 소급표가 인정되죠. 여기에는 그런 게 없어요. 왜? 민사소송엔 제소기간이 없어요. 민사소송엔 제소기간이 없는데 뭔 소급표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청구 내용의 변경 같은 경우 이 전부 취소를 일부 취소로 바꾼다라고 하게 되면 이 일부 취소로 바꿔달라고 소변경을 신청하는 그 시점에 제소기간이 준수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도가 돼버릴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 차이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적용 범위에 대한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취소는 재결이 있고 없고 상관없이 적용되고 무효확인소송은 있고 없고 상관없이 적용 안 되고 부작위협파인소송은 재결이 있을 때만 제한을 받게 된다. 그 얘기고. 그 다음 무효선언을 구한 취소송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전치주의하고 아무 차이가 없다고 했죠. 무효확인 소송하고 취소송의 소송 요건의 차이점은 전치주의와 제소기한 두 개라고 했습니다. 대량성 전문성이 필요 없는 무효확인 소송에는 전치주의 없다. 공정력이 없는 무효확인 소송에는 제소기한 필요 없다. 그래서 그 차이, 무효선을 구한 취소송 형식과 실제에 따라서 뭐를 적용시킬 것인가. 우리 판례는요 취소송으로 보고 전치주의, 제소기한 제한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68페이지입니다. 재판 관할에 대한 문제는 출제가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안 되는 건데 단순한 부분들이니까 몇 가지만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 관할은 이 사건에 대한 재판을 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어떤 법원이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어떤 법원이 가지고 있는가. 심급 관할에 대한 문제가 있고 사물 관할에 대한 문제가 있고 토지 관할에 대한 문제가 있고 세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심급 관할입니다. 이건 이미 배웠습니다. 1994년도에 행정소송법이 개정되기 이전까지는 필요주의가 적용되고 있었고 행정심판을 거쳐야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때는 1심 법원이 고등법원이라고 했죠.
고등법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후에 문제풀이를 하면서 판례를 보다 보면은 1심이 고등법원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뭐야? 이러지 마시고, 예, 아, 이거 옛날 건가 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판례본을 보시면, 90년대, 80년대가 등장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1심 법원이 행정법원이 되고 2심이 고등법원, 3심이 대법원 이렇게 3심제가 도입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물관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인문특강에서도 첫날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단독 판사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판사 3명이다. 판사 3명이다. 합의부가 원칙입니다. 이 합의부가 야 이거 진짜 별것도 아니다. 너 혼자 해라 인마. 이렇게 보내면 예외적으로 단독 판사가 하는 경우도 있지만 원칙은 우리는 뭐예요? 합의부입니다. 우리는 합의부입니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토지관할 같은 경우에는 우선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나한테 처분을 한 그 행정청 있죠? 행정청 소재지 행정법원이야. 행정청 소재지 행정법원이 바로 관할법원이 됩니다. 그런데 행정법원은 어디에만 있다고 했어요? 우리 서울 서초구 우면로에 한 개밖에 없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한 개밖에 없어. 그러면 전국에서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서울행정법원에 올라와야 되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이 법원조직법에 따르게 되면 지방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라? 지방법원 본원으로 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행정법원을 대신해주는 지방법원 본원으로 보내면 된다. 근데 여기서 토지관할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거기 부동산과 관련된 문제면 그 부동산 소재지로 가자 이런 건 그냥 외우면 되는 거잖아. 이건 원리가 있는 게 아니야.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박근혜 정부에서 잘한 일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것도 찾으실지 모르겠는데 이거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행정소법을 개정을 했어요. 2번 개정을 했거든요. 하려면 좀 제대로 하든지 지 필요한 것만 살살 건드렸어요. 지 필요한 거. 이명박 정부 때는 말이에요. 이명박 정부 때는 우리 이제 법규명령 있지 않습니까? 법규명령은 일반 법원이 통제하거든요. 일반 법원이 통제하는데 최종적 심사를 대법원이 하거든요. 대법원이 이 법규명령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거야 라고 딱 확정을 짓잖아. 확정을 지으면 6조에 이렇게 돼 있어요. 총무처 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 주라. 그럼 이제 총무처 장관이 그것을 관보에다가 게재를 해요. 이 법규명령이 잘못됐단다. 이렇게 딱 알려줘요. 이렇게 세상에 알려버리면 그 법규명령을 제정한 행정기관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법무부 장관일 수도 있겠고 국무총리일 수도 있겠고 있을 거 아니겠어. 그럼 걔들이 딱 보고 우리가 만든 게 잘못됐다네. 그럼 폐지해야지. 그리고 폐지를 유도하게 됩니다. 근데 그 총무처 장관이 언제적 총무처 장관이냐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안행부 장관으로 싹 바꿨습니다. 이건 행정소송법이 바뀐 게 아니라 그냥 고집 부린 거야. 그 전에 노무현 때도 마찬가지고 그다음 이명박 때도 마찬가지고 그 옛날 총무처 장관 크게 대세 영향 없는 거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거든. 그거 말고 바꿔야 될 게 한두 개가 아닌데 당장 바꿀 수 있는 것도 상당히 많아요. 근데 그런 거 다 손질도 안 하고 그것만 싹 바꿨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바꿀 때 좀 의미 있는 짓을 했어. 뭘 했냐면 다 세종시로 내려가 버렸잖아. 그죠? 세종시로 다 내려가 버렸는데 행정법원 특히나 노동관계와 관련된 행정사건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도 복잡다단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행정법원에도 노동전담부가 따로 있습니다. 노동전담부가 따로 있는데 이런 사건들이 전부 다 대전으로 세종시로 내려가다 보니까 그쪽에 지방법원 본원 어느 쪽이야? 대전지방법원으로 싹 몰려버린 거야. 행정법원이 하던 일을 얘네들은 뭐야? 얘네들은 전문성을 엄청 갖추고 있는데 얘네들은 이제 이 일이 없어. 사건이 일로 안 오는 거야. 중앙행정기관이 다 내려가 버렸으니까. 그래갖고 대전지방법원에 폭탄을 날린 거죠. 근데 얘네들은 뭐예요? 준비도 안 되고 그냥 폭탄 맞은 거야. 어리버리 까고 있는 거지. 이래 버리니까 중복관할을 인정해 버렸습니다. 중복관할을 인정해서 그 경우에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서울행정법원 즉 대법원 소재지 행정법원에다가도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라는 중복관할을 인정했는데 우선 이와 관련돼서는 2가지만 좀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거기 이제 내용을 한번 보시게 되면 중앙행정기관의 부속기관과 합의제 행정기관 또는 그 장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뭘 보시냐면 중앙행정기관의 합의제 행정기관 그장 이게 누구야?
이게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에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여기 재심판정 취소만 허용되잖아. 그치? 재결주의가 적용되잖아. 그러니까 전국의 모든 노동사건은 우선 중노위를 다 거쳐야 되거든. 근데 그 중노위도 지금 세종시가 있어요. 중노위도 세종시가 있거든. 그럼 중노위를 다 거쳐야 돼. 그럼 전국의 모든 노동사건이 세종시로 몰립니다. 그리고 거기다가만 소송을 제기해야 되잖아. 재심판정에다가만. 그럼 전국의 모든 노동사건에 대한 행정소송은 전부 대전지방법원으로 몰립니다. 근데 거기에는 전담부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미쳐버리겠는 거지. 그죠? 그래서 위로 올립니다. 원래 하던 서울행정법원에서 해라 라고 중복관할을 인정을 올립니다. 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우리 행정사건의 상당수가 또 노동관계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산재급여 이런 거 안 줄 때, 보험급여 안 줄 때, 예, 고용보험 급여 안 줄 때, 이럴 때 싸울 때 있죠. 예, 걔네들은 근로복지공단이 처분을 하거든. 근로복지공단이 중앙본부가 어디 있냐면 울산에 있어요. 그럼 또 걔네들은 울산지방법원으로 다 가야 되거든요. 그게 그 옆에 있는 거예요. 국가사무를 위탁받은 공공단체, 이겁니다. 국가사무를 위탁받은 공공단체. 얘네가 근로복지공단이죠. 공공단체는 지자체와 함께 기타 공법상 법인이 포함된다고 했고, 근로복지공단은 기타 공법상 법인 중에서 공법상 재단법인이라고 했잖아요. 재단법인이라고. 여기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울산지방법원으로 싹 몰지 말고 노동사건 어디로 올리라고? 서울로 올리라고 해서 중복관할을 인정했습니다. 이 정도의 문제, 이런 것들이 출제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70페이지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구제입니다. 가구제는 임시적인 권리구제 수단을 말하는 거예요. 임시적인 권리구제 수단. 취소송을 제기했어요. 제기해서 내가 이기고, 그리고 그 소송이 확정이 되면, 판결이 확정이 되면 구제가 되겠지. 근데 그거 언제까지 기다리냐고요. 그런 문제가 있겠죠. 본안 판결이 나와서 그 중에서도 승소 판결을 받아내서 그럼에도 아무 소용이 없는 상태가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기고도 소용없는 상태, 즉 권리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 불능 상태로 전락해버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 봤던 거, 협의 수익에서 했던 얘기 한번 생각해봐요. 강제철거요. 철거 명령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어요. 계고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고요. 확정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고요. 강제철거 실행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런데 소송 도중에 무슨 일이 생겨? 철거가 집행이 종료가 돼서 이미 집이 없어졌거든? 그럼 내가 여기서 이기면 뭐합니까? 법원이 철거 명령 위법 인정, 계고, 확정, 실행, 위법 인정. 너가 이겼어. 내 손을 들어줘. 기분은 좋을 뿐이죠. 하지만 우리 집은 없잖아요. 권리 회복이 불능한 상태로 빠져버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뭐 해야 돼요? 얼음 시키라고요. 쟤네들 멈춰버리라고요. 시간을 멈추는 시계 있지 않습니까?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시간을 멈추는 시계, 딱 얼음. 집행정지 진짜 그 역할입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얼음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집행정지 취소하면 땡이에요. 땡 시키는 겁니다. 집행정지는 23조, 집행정지 취소는 24조에 있습니다. 우선 멈추자는 거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소송을 하는 도중에는 철거가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럼 우리 또 익숙한 걸로 해볼까요? 영업정지가 나왔습니다. 영업정지가 나오자마자 내가 바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송을 제기했는데 소송 도중에 뭐 하고 있어요? 난 영업 못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영업정지 기간이 다 지나고 소송 도중에 다 끝나버리면 난 정상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게 됐으니까 너한테 아무 문제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판단을 내리는 학생들이 있던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 피해도 보지 않았다라는 것은 한 번도 영업을 정지당하지 않았어야 되는 겁니다. 영업정지 처분에도 불구하고 내가 실제로는 한순간도 영업정지를 당하지 않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집행정지입니다. 소송을 제기해서 집행을 정지시키잖아요. 그럼 영업정지 처분은 일을 못해요. 이 친구는 태어났죠. 효력이 발생했어요. 효과를 미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효과, 이게 바로 처분이 일을 하는 거잖아. 그 친구가 일을 못하게 얼음 묶어버렸어. 그럼 나한테 뭘 못해? 정지 기간 중 부작위 의무, 금지 의무 부과라는 일을 못하고 걘 멈춥니다. 그럼 난 이제
집행정지 걸어놨으니까 자유롭게 영업을 하면서 소송을 하는 겁니다. 영업을 하면서 소송을 하는 거야. 이게 최선의 방법이죠. 내가 이기고 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3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 다 못했으면 난 영업을 하려고 소송을 제기한 거잖아. 3개월 영업 다 못했어. 아무 목적 달성을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바로 이렇게 얼음을 걸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게 바로 임시적인 구제수단이에요. 임시적인 구제수단. 소송 도중에 권리구제를 어떻게 하자고? 미니미로 좀 선물해달라는 겁니다. 시간 범위에 있어서예요. 주니어야 주니어. 취송 주니어. 취송 주니어. 취송해서 내가 이겨버리면 무슨 상황이 발생해요? 권리구제가 되죠. 이건 언제까지? 취송이 끝날 때까지 그거랑 유사한 상태를 좀 인정해달라는 겁니다. 유사한 상태를 인정해달라. 이게 바로 임시적인 구제수단, 가구제수단입니다. 우리 행정소송법에는 집행정지라는 것밖에 없어요. 집행정지. 이거는 사후적, 소극적 구제수단입니다. 사후적이라는 것은 말이야, 처분이 이미 나왔어야 되는 거고요. 그것을 사후적으로 판단을 내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소극적이라는 건 뭐예요? 기존의 상태로 되돌리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하고 비교되는 친구가 가처분입니다. 여러분 가처분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렇죠? 가처분. 어저께 또 뭐 김광석 씨 와이프님께서 또 뭐 하신다고 뭐 가처분 거시고 막 하셨죠? 졸다 뉴스를 봐갖고 정확히 못 봤어요. 근데 뭐 또 막 자꾸 뭐 하더라고. 뭐 마음대로 하시고. 우린 노래만 들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광석 노래만 들을 수 있으면 충분합니다. 가처분. 민사소송에서 여러분들이 자주 보는 그 가처분 우리도 있어요. 우리도 있습니다. 근데 행정소송법에는 없어요. 행정심판법에는 있고요. 가처분은 사전적 적극적 구제수단입니다. 사전적 적극적 구제수단, 즉 처분이 나오기 전에, 그 법령이나 그 사실 상태에 따른 처분이 나오기 전에 판단을 내려줍니다. 사전적 구제수단이야. 적극적 구제수단이라는 것은요, 새로운 법률관계를 만들어냅니다. 소극적이라는 것은 기존의 법률관계로, 그 다음 적극적이라는 것은 새로운 법률관계로 나아가는 거라고 했죠. 그럼 이걸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이것 가구제도 소송이에요. 이것도 소송이고, 우리 취소송 같은 소송에 소송 요건으로 대상적격, 원고적격, 협의 수익, 피고적격, 전치주의, 제소기한 이런 거 있죠? 여기에도 그런 거 있어요. 여기에도 대상적격 있으면 대상적격 있고, 원고적격 있으면 신청인적격 있고, 협의 수익 있으면 신청이익 있고, 피고적격 있으면 피신청인적격 있고, 여기까지 끝. 이렇게 얘네들도 소송이기 때문에 절차 요건이 있습니다. 신청 요건이 있습니다. 이것도 소송의 일종입니다. 그런데 이 소송은 본체 소송을 어떻게 미니미로 만들어 놓는 거라고 했지. 미니미로. 그렇죠? 여기서 이겼을 때 효과를 우선 좀 땡겨서 값을 좀 합시다. 이게 가구제야. 임시적으로 좀 씁시다. 저기 취소 판결 나올 거거든. 취소 판결 나왔을 때 내가 얻을 수 있는 그 이익 있잖아. 좀 땡겨 씁시다. 이게 바로 가구제예요. 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어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강제 철거 다 당해버리게 되면 이게 회복이 됩니까? 회복이 안 되거든. 이기고서도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걸 좀 막기 위해서 내가 저 효과 좀 땡겨 쓰자는 겁니다. 나중에 갚을 테니까. 그래서 이 가구제도 소송의 일종이거든. 근데 본체 소송에 부종되어 있는 소송이죠. 소송 도중에 취소 도중에 권리를 보전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소송이죠.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 보전소송이라고 부르는 거야. 취소에서의 권리를 좀 보전시키기 위해서,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소송인 겁니다. 보전소송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나눠보도록 할까요? 여기다가 이렇게 방어소송을 한번 배치를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요구소송을 이렇게 한번 배치를 해보겠습니다. 이 방어소송이라는 것은 1유형과 3유형 상황을 얘기하는 거지, 요구소송이라는 건 2유형과 4유형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죠. 얘는 기본적으로 침익적 처분입니다. 침익적 처분에 대해서 뭐가 나왔기 때문에 이 내용으로 적극적인 처분이 나왔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요거 소송 같은 경우에는 수익적 처분을 전제로 하는 거죠. 근데 이 수익적 처분에 대해서 안 해줬기 때문에 거부 처분, 즉 소극적 처분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 됩니다. 오케이. 네, 그리고요. 위에는 이제 사후적 소송을 갖다가 놔보시고 그 다음에 밑에다가 사전적 소송을 이렇게 갖다가 한번 놔보겠습니다. 그러면 평면이 또 이렇게 4개가 나오게 되겠죠. 4개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집행정지하고 가처분하고 여기다 한번 배치를 한번 해볼게요. 집행정지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우리 행정소송법에서 인정하는 가구제 수단입니다. 가처분, 이거는 행정소송법 개정안에는 있지만 아직은 없는 겁니다. 현행법에는 없습니다. 이건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이거는 사후적이고 소극적인 구제수단입니다. 사후적, 소극적 구제수단이야. 가처분이라는 것은 사전적, 적극적 구제수단입니다. 어느 게 더 실효적이겠습니까? 어느 게 더 효과가 있겠습니까? 가처분이 더 효과가 있겠죠. 그런데 이건 아직 없습니다. 얘는 뭐라고요? 얘는 사전적이고 적극적인 구제수단이 됩니다. 물론 가구제수단입니다. 임시적인 구제수단, 가구제수단입니다. 본체 수용 같은 구제수단도 사전적, 적극적, 사후적, 소극적으로 나눠집니다. 이것도 역시 권리구제수단의 일종이기 때문에 똑같은 방식으로 나눈 겁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그럼 보세요. 사후하고 사전하고 어느 게 더 힘이 세요? 사전에 구제시키는 게 더 좋은 거죠? 그죠? 그래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얘는 500원이에요. 얘는 1000원입니다. 소극적, 적극적이라는 것은요. 소극적으로 기존 상태 되돌려주는 거하고 적극적으로 나에게 유리한 상태를 새로 만들어주는 거하고 어느 게 나한테 더 좋습니까? 적극적인 게 더 좋은 거죠. 그래요. 그래서 얘는 1000원입니다. 얘는 500원입니다. 그러면 집행정지는 주머니에 얼마를 가지고 있습니까? 집행정지의 효과는 1000원의 효과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가처분의 효과는 얼마를 가지고 있어요? 얘는 2000원의 효과를 가지고 있는 친구입니다. 여기다 배치하세요. 그대로 배치를 들어가시게 되면 방어소송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 처분, 요거소송 같은 경우에는 소극적 처분이죠. 적극적 처분은 있잖아요. 나한테 철거 명령을 냈어요. 그럼 나한테 철거 의무가 부과가 됨으로써 나한테 과세 처분을 했어요. 나한테 납세 의무가 부과가 됨으로써 나한테 영업정지를 했어요. 나한테 부작위 의무가 부과가 됨으로써 나의 권리 의무 관계는 후퇴가 된 겁니다. 침입적 처분. 그러면 쟤는 어때요? 쟤는 그 처분을 제거만 하면, 즉 그 처분이 없었던 기존의 상태로만 되돌려 주게 되면 나는 다시 앞으로 전진을 하게 될 거고 나는 권리구제가 되는 겁니다. 뭐만 하면 된다고요? 제거만 해주면 된다고. 제거만 해주면 된다고. 그게 바로 얘는 뭐가 필요해? 소극적 구제수단이면은 충분하다고. 소극적 구제수단이면 충분하다고요. 적극은 소극을 만나고 소극은 적극을 만나야 됩니다. 양과 음은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볼트와 너트의 관계는 서로 만나야 되는 거. 볼트끼리 만나면 싸웁니다. 그렇죠? 이거야. 그럼 얘 이제 느낌 왔죠? 소극적 처분입니다. 내가 영업허가를 신청을 했어. 여기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건 뭐죠? 난 영업허가를 받아서 영업자의 지위를 인정받는 거야. 난 앞으로 나가고 싶어요. 근데 제가 거부를 했거든. 거부를 해서 나는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여기 그냥 있는 거예요. 거부를 당한 겁니다. 그럼 내가 여기서 권리구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나를 앞으로 걸어 나갈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저 소극적 처분, 거부 처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줘야지 구제가 되는 거야? 적극적인 구제수단, 즉 새로운 법률관계를, 나에게 새로운 영업자의 지위를 설정해 줘야만 난 구제가 되는 겁니다. 뭐가 필요하다고? 여기에는 적극적인 구제수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적극적 구제수단이. 그럼 답 나왔네. 뭐라고 돼 있어요? 얘는 사후적 구제수단, 사전적 구제수단, 소극적 구제수단, 적극적 구제수단이죠. 그래요. 그러면 여기 1, 2, 3, 4평면에서 1, 2, 3, 4평면에서 소극과 사후와 소극이 묶게 되면은 얼마가 필요합니까? 여기서 권리구제를 시키려면 1평면에서 권리구제 시키려면 내 주머니에 얼마가 있으면 나는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거야? 1000원 있으면 되는 거죠.
1,000원 있으면 되는 거죠. 왜? 요 친구 500원이잖아. 요 친구 1,000원 아닙니까? 예, 요 친구 500원이잖아. 요 친구 1,000원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500원, 500원 합쳐서 여기에는요, 예, 1,000원이 있으면 권리구제 성공입니다. 얘는 500원이고 얘는 1,000원이죠. 그럼 얘는 얼마가 있어야 돼? 얘는 최소 1,500원이 있어야지 구제가 가능한 평면입니다. 얘 같은 경우엔 사전적이고 소극적이지 않습니까? 그럼 얘도 역시 1,500원이 있어야만 권리구제가 되는 친구라고요. 얘는 사전적이고 적극적인 친구죠. 얘 같은 경우엔 2,000원이 있어야지, 다 있어야지 구제가 되는 친구입니다. 저거 달성하려고 한번 갖다 놔보세요. 누가 필요합니까? 집행정지는 주머니 속에 1,000원밖에 없고 가처분은 주머니에 2,000원이 있단 말이죠. 이 친구가 해결할 수 있는 친구는 1평면밖에 없습니다. 집행정지가 임시적인 구제를 달성시키려면 여기서밖에 활동 못해요. 여기 가면 힘을 못 써요. 힘을 못 써요. 누군가 도움을 주지 않는 이상 힘을 못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집행정지. 여기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2,000원 가지고 있는 가처분. 여기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2,000원 가지고 있는 가처분. 여기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2,000원 가지고 있는 가처분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우린 가처분이 없어요. 현재. 그러면 얘네들의 본체 소송은 뭔가? 그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본체 소송. 지금 우리가 가구제의 보전 소송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 본안 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즉 본안에서 인용 판결이 나왔을 때 그게 제대로 권리구제 역할을 해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얘가 뭐야? 서포트하는 친구란 말이죠. 그러면 이 서포트하는 친구가 누구를 서포트하려고 하는 걸까? 첫 번째, 침익적 처분에, 적극적 처분에서 불복을 하면 무슨 소송을 제기하게 되는 거예요? 취송이잖아요. 그렇죠? 예. 과세 처분에 대한 취송을 제기하고 그 다음에 철거명령의 취송을 제기하면 되는 겁니다. 이거 말고 뭐가 필요해? 그 다음 두 번째요. 요구소송입니다. 그런데 뭐지? 사후소송이죠. 사후소송이죠? 그러면 이건 역시 사후소송이니까 취송이고요. 요구소송이니까 거부처분 취소입니다.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성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사전소송인데 방어소송의 상황입니다. 이런 걸 우리가 예방적 금지소송이라고 합니다. 예방적 금지소송. 예방적 금지소송은 아직 나한테 그 침익적인 처분, 과세면 과세가 아직 안 나왔어. 아직 안 나왔는데 과세가 나올 것이 이미 예상이 되고 있어요. 임박하고 있어. 내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그럼 얘가 뭘 해주냐면 행정부한테 하지 마. 금지 명령 판결 내립니다. 하지 말라고. 금지 명령 판결 대놓고 사전소송이죠. 그렇죠? 처분이 나오기도 전에 하지 말라고 법원이 훈수를 둬버리는 겁니다. 하지 말라고 명령을 내버려요. 금지 명령 판결을 내립니다. 그게 바로 뭐라고? 예방적 금지 소송입니다. 사전 소송이에요. 보시다시피. 그 다음에 사전 소송인데 요구 소송인 상황, 이게 바로 뭐냐면 의무이행 소송입니다. 의무이행 소송입니다. 이 의무이행 소송은 수익적 처분을 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행 명령 판결을 하게 됩니다. 이행 명령 판결하는데 이런 생각을 해봐요. 법원이 야, 쟤 허가해줘. 이렇게 명령을 하는데 말이에요. 제가 원래 거부 처분을 했거든.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될까? 이 처분을 한 시점에는요. 처분을 한 시점을 기준으로 보잖아. 이 처분을 한 시점에는 분명히 거부하는 게 맞아. 거부가 적법이야. 근데 그 이후에 법이 개정됐어요. 법령 개정이 있거나 아니면 상황이 좀 바뀌었어요. 사정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판결을 내리는 시점에서 보게 되면 이거 허가를 해주는 게 맞아요. 저 때는 거부하는 게 맞았어. 근데 지금은 허가를 하는 게 맞아. 근데 이럴 때 거부처분 취소는 제기하면 어떻게 돼요? 저 때는 거부하는 게 맞았지? 그럼 기각 판결 나오거든요. 그치? 취송이잖아. 취송은 뭐라고? 사후소송이라고. 사후소송은 뭐야? 저기서 처분이 나왔지. 과거에 행해진 처분에 대해서 사후적으로 나중에 이렇게 보는 거야. 저때 당시에 제가 잘 했나 못했나. 왜냐면 이건 취송이니까.
이거는 그냥 취소만 시키고 끝내는 소송이기 때문에 과거에 그 당시에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만 봅니다. 그러면 처분을 한 시점에 거부하는 게 맞았었다라고 하게 되면 저 거부 처분 취소를 제기하면요, 야 거부 적법이네. 그리고 기각 판결 내려요. 근데 똑같은 상황인데 그 거부 처분에 대해서 의무 이행 소송을 제기하잖아요. 의무 이행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인용 판결 나옵니다. 왜? 그때는 거부하는 게 맞았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허가하는 게 맞거든. 뭐가 좀 다르죠? 인용 판결의 형식이 다르죠. 얘는 취소 판결이라는 걸 하게 되고요. 그냥 취소만 하고 끝내는 건데 얘는 허가를 해 말어라고 명령을 한단 말이야. 해 말어라고 명령을 하는데 지금 시점에서 허가해 줄 수 없는데 허가하라고 할 수 없고 지금 시점에서 허가를 해야 되는데 허가하지 않아도 된다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의무 이행 소송은 이건 이행 판결을 하기 때문에 판결시를 기준으로 인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럼 생각을 해봐. 행정부가 지금 이 개정된 법령이나 변경된 사정에 대해서 판단을 내린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부분이잖아. 그치? 처분 이후에 발생한 법령 개정이나 사정 변경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부는 아직까지 어떤 판단도 내린 적이 없다고. 근데 법원이 뭘 먼저 해? 그에 대한 판단을 먼저 내려버리는 거잖아요. 사법부가 행정부보다 먼저 움직이면 사전소송이라고 했잖아. 그치? 그래서 얘도 사전소송입니다. 사법부가 행정부보다 먼저 움직이기 때문에 얘도 사전소송입니다. 이게 본체소송이야. 이놈아들이 본안 판결이 나왔을 때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가구제 수단을 찾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뭐가 필요하고 여기에 뭐가 필요하고 여기에 뭐가 필요하다고 그대로 갖다 올리게 되면 여기에는 집행정지면 충분하다고요. 여기에는 원래 가처분이 있어야 되는 곳이라고 했지? 여기에는 가처분이 있어야 되는 곳이고 여기에는 가처분이 있어야 되는 곳입니다. 근데 얘네들 이 3과 4번 평면에 가처분에 대한 질문이 나오질 않아요. 항상 문제가 나오면 가처분은 이걸로 나오거든요. 왜 그럴까? 본체 소송이 없어요. 이 본체 소송의 본안 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아이들이란 말이야. 근데 그런 소송이 없어, 우리한테. 우리한테 그런 소송이 없는데 이 논의를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렇게 논의가 올라가야 되는 거잖아. 그지? 이게 인정될 수 있는가 판단을 해보고 얘네들이 존재할 수 있으면 그에 따른 가구제 수단이 필요한 거잖아요. 이해가 돼요? 아니 우선 차를 사고 나서 내비를 사라고. 알겠어? 내비만 사면 뭐해? 내비를 들고 다니면 뭐 할 건데. 그치? 택시 타고 내비 막 보여줘? 그 아직도 있어. 그거야. 우선은 본체가 있어야지 보전이 존재하지. 본체가 없잖아 우리한테. 그래서 이건 문제를 안 내요. 논의가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지금 행정소송법에 이거밖에 없어요. 사후적 소송밖에. 알겠습니까? 그래, 얘기가 나온 김에 한번 얘기해 봅시다. 가처분이라는 게 있지. 저 가처분은 두 개로 나눠질 수 있어요. 첫 번째, 금지, 이행 이렇게 나눠질 수 있어요. 가금지 뭐야? 임시적으로 하지 말라고 금지하는 거야. 이거 누구 거지? 이거 예방적 금지소송 거야. 예방적 금지소송 거.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임시적으로 얘도 역시 임시적으로 금지를 명하는 겁니다. 금지를 명한다. 얘는 임시적으로 금지를 명령, 지위를 설정. 오케이. 얘는 임시적으로 침입적 처분을 하지 말라고 금지를 명령하고요. 얘는 임시적으로 지위를 설정을 해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영업허가 신청했는데 거부가 나왔지? 임시적으로 이 소송 도중에 뭐 한다고? 가이행. 지위를 설정한다고. 임시적으로 이 친구 영업자 지위를 인정한다고. 아직 허가처분 안 나온 거야. 알겠죠? 법원이 임시적으로 영업자 지위를 인정해. 그럼 소송 도중에 얘는 영업을 하면서
난 지금 거부처분 받은 놈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영업을 하면서 소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안 그럼 생각해봐. 소송이 3년, 4년 이렇게 가는데 나 지금 계속 임차료 내고 있잖아요. 그렇지? 예. 이 건물 이거 한 층에 2천만 원이야. 한 층에 2천만 원. 이거 계속 내면서 3년 가봐. 견딜 수 있는지. 못 견딘다고. 우선 해, 영업. 하면서 누구 말이 맞는지 가려보자. 이렇게 들어가는 게 가이행이야. 알겠어요? 가금지. 예방적 금지송을 제기했지만 이놈아도 분명히 시간이 몇 년씩 걸린다고요. 그지? 고세 침입적 처분 나와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고세. 우선 뭐라고? 임시적으로 침입적 처분을 하지 말라고 금지를 명령한다고요. 야, 너 멈춰. 하지 마. 너 하지 말고 있어. 내가 진짜 하지 말아야 되는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은 내가 우선 해볼 거니까, 더 해볼 거니까 너 하지 마. 가만히 있어. 저게 가금지. 이런 게 존재할 수 있다 이거야.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가처분은 가이행이야, 가금지야? 요구 소송이니까 얘랑 똑같겠지. 가이행이란 말이야. 가이행. 근데 이게 없잖아. 이게 없잖아. 그래서 여기서 논이 나오는 게 바로 이거예요. 집행정지, 보충적으로 가처분, 이렇게 되는 거야. 집행정지는 일평면에선 자신의 역할을 다 해냅니다. 필요한 역할 얘는 다 수행해내요. 그런데 이 친구는 뭔데요? 사후적 소극적 구제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이 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가 과연 실익이 있을까? 실익이 있을까?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고민을 던지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부처분 취소송이란 게 있죠. 원래 거부처분 취소송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불합격 처분을 받았어요. 불합격 처분을 받으면 취소를 제기했어요. 내가 합격하는 게 맞다는 걸 내가 입증을 했어요. 내가 성공했거든. 취소 판결 받았어요. 그럼 난 불합격생이 아니잖아. 난 다시 패스원 수강생이에요. 구제가 됐어요? 다시 수험생으로 돌아오면 구제가 돼요? 그건 아니잖아요. 뭘 해줘야지만 권리구제가 완성이 되는 거지? 합격 결정을 해줘야 끝나는 거잖아요. 합격 결정을 해줘야지. 그러니까 내가 허가를 신청했어. 제가 거부를 했어. 취소 판결 나왔어. 거부만 사라졌어. 그럼 지금 뭐만 있어? 옛날에 내가 허가 신청했던 신청만 있는 거잖아. 지금 신청만 딸랑 남아있잖아. 지금 여기에 대해서 재처분, 다시 처분해줘야 돼요. 다시 처분을 어떻게 해줘야 돼? 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처분해서 나한테 허가를 내줘야지 내가 구제가 되는 거야. 그게 행정소송법 30조 2항에 인정이 되고 있어요. 거부처분 취소에서 이기면 재처분 의무라는 게 부과돼요. 재처분 의무라는 게 행정부한테 부과가 되고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처분해서 쟤한테 허가를 해줘야 되는 의무가 부과가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거부처분 취소는 실익이 있는 거야. 소송에서의 소의 실익이 바로 뭐야? 협의의 소익. 그러면 이 집행정지에서의 실익을 뭐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아까 신청의 이익이라고 부른다고 했잖아. 신청의 이익. 이것도 똑같잖아. 집행정지는 저 취소 판결의 미님이라고요. 얘 역시도 거부처분이 없는 상태를 만든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소송 도중이긴 한데 내가 여기다가 집행정지를 거는 건 뭐 때문에 거는 거야? 가구제 왜 거는 거야 도대체? 내 거부처분에 취소해서 이겨서 끝나면 나한테 영업허가 나올 건데 내가 지금 당장 가구제랍시고 집행정지를 거는 이유가 뭐야? 소송 도중에 영업 좀 합시다. 이거 아니야. 이거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게임 영업 좀 하면서 합시다. 이거지. 집행정지를 걸었어. 그 법원에서 와, 너 진짜 회복할 수 없겠다. 그러니까 집행정지 인정했다고 쳐. 그럼 거부처분에 집행정지 나오면 역시 뭐냐면 소송 도중에는 거부처분 없는 걸로 인정할게. 여기까지야. 그럼 또 똑같이 신청만 남아있잖아. 여기에도 저 본체 소송처럼 뭐가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재처분 의무라는 게 인정돼야 되는 거잖아. 그렇지? 바로 그거야. 얘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적극적 구제수단이 필요하다고. 근데 얘는 뭐라고요? 소극적 구제수단이라고. 이 소극적 구제수단이 적극적 구제수단으로 옮아가려면 이 집행정지가 이 적극적 구제수단에서 가처분 정도의 역할을 해내려면
뭐 가이행처럼 임시적 지위를 정하는 적극적 구제소에서 가처분 같은 역할을 해내려면 뭐가 필요해? 재처분 의무에 도움을 받아야 돼요. 거부처분 집행정지에 따른 기속력으로 재처분 의무가 행정청한테 부과가 되어야지만은 저 집행정지라는 친구가 가처분 정도의 기능을 수행해낼 수가 있고, 그래야지만 임시적인 권리구제라도 가능할 수가 있는 것인데 저게 인정 안 돼요. 저게 인정 안 돼요. 행정소송법 23조 집행정지 6항 준용규정에서 30조 1항만 준용하고 재처분 의무 규정인 30조 2항을 배제해버렸어요. 명문으로 배제해버려서 집행정지에는 재처분 의무가 인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집행정지는 뭐가 없어요? 신청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제기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각하결정 나옵니다. 각하결정. 그러면 지금 상황은 어떻게 된 거야? 이거밖에 없죠.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야. 우리 현실이니까. 이건 뭐 법이 통과돼야지 되는 거고, 이만큼이 있는데 이만큼에서 이 집행정지는 신청의 이익이 없어서 인정이 안 되고, 이 가처분 현행법상 인정이 안 되고, 현재 없어서 법에. 그래서 여기엔 가구제가 없어요. 여긴 가구제가 없어요. 많이 힘들죠, 국민들이. 근데 행정심판에도 있다고였어. 행정심판에도 이쪽 라인에 가구제가 없었어요. 그러면 소송과 심판 모두 다 쟁송 전체가 요구적 쟁송 쪽에는 임시적 구제라는 게 아예 인정이 안 되던 시절이 있었어. 그게 2010년도 1월 25일 날 행정심판법이 개정이 되면서 가처분이 심판법에 도입됩니다. 도입돼요. 왜냐? 걔들은 의무이행심판이 있거든. 의무이행심판이 있어서 가처분을 갖고 들어와 버립니다. 갖고 들어와 버려요. 그래서 심판은 이제 요구쟁송 쪽에도 가구제가 있어요. 소송은 여전히 요구소송 쪽에는 가구제가 없고 방어소송 쪽에만 있는 겁니다. 심판은 당연히 집행정지 있고요. 그러니까 심판은 완비된 거야. 심판 쪽에는 가구제가 완비가 됐고 소송 쪽은 그렇지 못하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